외국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외국 문물을 접하다가 들키면 처형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끔찍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을 떠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1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물론 평양에서도 노동당 간부로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이곳에 비하면 그건 사는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저희 딸도 만날 수가 있었기에 지금은 정말 더할 나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딸만 남한 사람이었냐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 딸만 남한에 있었는지 그리고 저는 왜 탈북을 하게 된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북한의 끔찍한 현 상황도 함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게 저의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도 북한의 잔혹함을 널리 퍼뜨려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서 저는 노동당 간부였습니다. 매우 높은 계급의 고위 간부였죠. 덕분에 저희 가족은 평양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급 차에 기사까지 있는 사람은 사실 드무니까요. 모두가 저에게 경례를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만큼 저의 가족들 또한 대우를 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의 눈엔 저희 가족이 완벽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왔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제 딸 서연이 때문이죠. 서연이가 16살이 되면서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엔 저를 따르고 존경하던 아이였는데 요즘엔 무뚝뚝하고 반항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죠. 처음에는 그저 사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그 태도가 심각해지더군요. 한 번은 서연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적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서연이 급히 무언가를 숨기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외국 음악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이 컸어요. 북한에서 외국 음악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서연이가 주체사상 학습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큰일이었습니다. 거부한다는 것은 반체제로 치부될 수가 있는 문제니까요. 서연이는 처음에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더니 나중엔 아예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 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점점 서연이가 어려워지더군요. 서연이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어릴 적 제 무릎에 앉아 제잘되던 그 아이, 제 손을 잡고 첫걸음을 떼던 그 아이였죠. 누구보다 저를 따르고 좋아했던 아이가 왜 저렇게 변했는지. 저는 갈수록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밤마다 서재에 앉아 고민했어요. 때론 술을 마시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제 딸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체제에 대한 충성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욱 엄격해지기로 했습니다. 이게 서연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이런 행동들이 지속된다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까지 너무 물렀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이러한 방법을 택했죠. 그래서 저는 점점 서연이의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출 시간을 제한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였어요. 서연이의 방을 수시로 점검하며 불순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했죠. 또 더 많은 시간을 주체사상 학습에 할애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어요. 매일 저녁 식사 후엔 의무적으로 2시간씩 학습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서연이는 학습을 거부하고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서연이의 방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죠. 김서연, 당장 나와.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서연이는 대답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정신 나간 것, 내가 지금 뭘 하는 줄 알아? 내가 이러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봤어. 제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런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을 보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고 더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가워져 갔기 때문이죠. 식사 시간에 마주 앉아 있어도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도 서연이는 네, 아니요 정도의 짧은 대답만 할 뿐이었죠. 어쩌다 마주친 시선에서는 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연이는 점점 더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에 들어오면 재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곤 했죠. 주체사상 학습 시간에도 형식적으로 앉아있을 뿐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져 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제 딸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까지 들더군요.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서연의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곤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대화를 시도할까 하다가도 결국 그러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곤 했죠.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서연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런 생각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고위 간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의 사이는 더욱 더 서먹해져 가고만 있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더군요. 결국 저희는 대화가 단절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그러다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또한 서연이와의 갈등으로 매일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저는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이의 가장 친한 친구 지민이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 적발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서연이는 괜찮을까? 혹시 서연이도 연루된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제 마음을 짓누르는 동안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상부에서 이 사건의 처리를 제게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 딸의 가장 친한 친구를 신문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지민이를 신문해야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평소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자신의 발로 제 방으로 들어온 것이었죠. 오랜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아빠, 저를 부르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죠. 서연이는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리고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빠, 제발, 지민이를 살려주세요. 제발요. 저는 우는 서연이를 보고 깜짝 놀라며 함께 서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제 품 안에서 딸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얼마만의 포옹인지. 그 순간 저는 우리 사이에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연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대화였죠. 서연이는 계속 흐느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민이가 잡혔대요. 한국 드라마 봤다고. 아빠, 제발 지민이 좀 살려주세요. 아빠라면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연의 절박한 부탁 그리고 저를 믿는 딸의 눈빛.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거든요. 알았어, 서연아. 아빠가 최선을 다해볼게.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 속에선 이미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지민이는 사실 처형될 확률이 높은 상태였죠. 그렇게 서연이를 애써 달래고 집을 나서는 동안 제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신문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제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신문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냉정해야 해, 정훈아. 스스로에게 타일렀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좁고 어두운 신문실 안에는 지민이가 홀로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지민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창백한 얼굴은 마치 백지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겁에 질린 눈빛은 마치 사슴처럼 크고 동그랗게 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꽉 잡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지민이를 바라보는 순간 마치 제 딸 서연이를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서연이도 저렇게 앉아있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에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그런 생각에 제 발걸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어떻게든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민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 구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제 안의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린 것이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책상 위에 서류를 뒤적이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민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온 거예요.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지민이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무언가를 살며시 쥐어주었죠. 작은 봉투였어요. 혹시나 만약 제가 죽게 되면 이 편지를 서연이에게 전해주세요. 아저씨. 지민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 말이 제 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편지를 받아들면서 제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작은 봉투의 무게가 산만큼 무거운 것처럼 느껴졌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지민이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공식적인 경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모든 것을 비공식적이고 은밀하게 진행해야 했죠. 먼저 오랜 친구이자 상부의 인사와 은밀히 만나 술자리를 가졌어요. 그 자리에서 지민의 사건을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언급하며 과도한 처벌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처형까지 한다면 젊은이들의 반발심만 키우지 않겠나? 라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또한
지민이의 부모가 과거 당에 큰 공을 세웠다는 거짓 정보를 만들어 흘리기도 했어요. 이를 통해 지민의 가족 배경이 혁명 가문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 했죠. 물론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지민이의 공포에 질린 눈과 서연이의 울부짖는 모습을 생각하면 안 할 수가 없더군요. 더불어 지민이를 처형하는 대신 교화소로 보내는 방안도 은밀히 제안했습니다. 이 아이를 교화소에서 철저히 세뇌시키면 오히려 체제에 더 충성하는 인재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위험한 발언이었지만 지민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지민의 처벌을 최대한 미루는 전략을 썼습니다. 서류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벌었어요. 이 과정에서 몇몇 동료들의 의심을 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물론 이 모든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지민이의 겁에 질린 눈빛을 떠올리며 어떻게든 이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잠들곤 했죠. 하지만 제 노력이 무색하게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지민이가 처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의 일처리가 시원치 않다고 생각한 상부는 다른 사람에게 결국 일을 맡겼고 지민이는 처형이 되고 만 것이었죠. 이 사실은 소문으로만 은밀히 퍼져나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민이가 교화소로 보내졌다고 발표되었어요. 그로 인해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지민이의 눈이 계속해서 아른거리는 것만 같았거든요. 가장 괴로운 건 서연이에게 사실을 말해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지민이는 교화소로 갔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제 양심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서연이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차가워졌고 대화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침묵만 감돌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따뜻했던 우리 집의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날이 지날수록 제 마음 또한 더욱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저 또한 서연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다가가기가 힘들었기에 저희의 관계는 더욱 더 멀어져 갔죠.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사건이 말이죠. 그날 아침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에 눈을 떴을 때만 해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일어나 세수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훑어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 평온을 산산조각 내버렸죠. 여보, 서연이가 없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다리에 힘이 풀린 채로 저는 간신히 서연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죠. 문을 열면 마주하게 될 현실이 두려웠거든요. 깊은 한숨을 내쉰 후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평소 서연이의 향기로 가득했던 방에서 이제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느껴졌죠. 많은 물건들과 책상 위에 항상 어질러져 있던 책들과 필기구들,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없었어요. 마치 서연이의 존재 자체가 이 공간에서 지워진 것 같았죠. 그리고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하자마자 제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께,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서연이의 글씨체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심장을 파고드는 것만 같았죠. 지민이가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 그 끔찍한 현실을 서연이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머리가 어지러워졌죠. 아버지를 믿었는데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연이의 실망감, 배신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제가 딸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런 세상에서 저는 계속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납니다. 이 말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탈북, 그 위험한 단어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서연이가 선택한 길의 위험성을 생각하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언젠가 자유로운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서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슬픔, 후회,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서연이가 느꼈을 배신감, 그 아이가 겪어야 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서연이의 빈 방을 보며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절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곧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서연이의 탈북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가족 전체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저는 필사적으로 서연이의 실종을 은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를 진정시키고 이 사실을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 과정에서 아내의 눈물 어린 눈빛을 보며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했죠. 서연이의 친구들과 학교에는 서연이가 중병으로 갑자기 입원했다는 거짓말을 했어요. 전화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했었죠. 매번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양심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서연이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탈북 루트, 최근의 탈북 소식 등을 찾아보면서 어떻게든 단서를 찾으려 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정보의 한계도 있었고 너무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죠. 때로는 컴퓨터 화면만 뚫어지게 보다가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 울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탈북한 일행 중에 서연이와 비슷한 나이의 소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발견한 순간 제 심장이 요동쳤죠. 혹시 서연이일까 하는 희망과 동시에 그렇다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일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곧바로 저는 그 정보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서연이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밤새 정보를 분석하고 안전한 루트로 연락을 취하려 노력했죠. 매 순간 들킬까봐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지만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간의 필사적인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서연이가 지민이의 가족과 함께 탈북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마도 서연이는 지민이의 가족을 통해 제가 숨겼던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탈출을 결심한 것 같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연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더 큰 공포가 엄습했어요. 이제 서연이의 탈북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였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은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그때 문득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지민이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민이가 서연이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 그 순수한 우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죠. 이 편지를 꼭 서연이에게 전해주어야 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절감했죠.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로 둘러대던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이제라도 서연이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서연이의 안전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혼자 남한에서 살아갈 서연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아직 어린 나이에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누가 그 아이를 보살펴 줄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이 제 마음을 짓눌렀어요. 서연아, 넌 아직 어려. 그 낯선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서연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학교에서 밝게 웃던 모습, 집에서 책을 읽던 모습, 친구들과 놀던 모습. 그 모든 기억들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탈북을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서연이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 지민이의 편지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혼자 남한에서 살아갈 서연이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이런 결정으로 이끌었죠. 내가 가야 해. 서연이를 찾아야 해. 그 아이 곁에 있어 줘야 해. 결심을 굳히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서연이에게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지민이의 편지를 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렇게 탈북을 결심한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척했지만 내면은 끊임없는 긴장과 준비로 가득 찼죠.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어요. 탈북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와 아들 태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들을 불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 결심을 이야기했죠. 여보, 태우야. 아니, 우리 탈북을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보, 너무 위험해요. 우리가 어떻게?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아빠, 우리 정말 가야 해요? 학교는? 친구들은? 태우가 울먹이며 물었죠. 그들의 반응을 보며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지만 이게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서연이를 찾아야 한다고, 이대로는 우리 모두 위험하다고 말이에요. 긴 대화 끝에 아내와 태우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읽을 수 있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어요. 아내는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고, 태우는 학교 생활을 평소와 다름없이 유지하려 노력했죠. 저는 직장에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모두가 우리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어느 날은 동료가 요즘 좀 피곤해 보이네요 라고 말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저 웃어넘기려 했지만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죠. 그리고 드디어 떠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어요. 우리는 한겨울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는 순간 지금까지의 삶과 작별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서연이를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죠. 얼어붙은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주저했어요. 얼음 위로 살짝 흐르는 물을 보며 공포감이 엄습했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아내와 태우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이를 악물고 중얼거리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어요. 얼음이 깨지는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도 했죠. 강 한가운데 왔을 때 잠시 희망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서연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이것이 바로 수많은 탈북자들이 겪어온 고통이구나. 내가 누려온 특권적인 삶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간신히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안도감과 동시에 새로운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우리는 숨을 죽이며 미리 약속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중국에서의 여정은 또 다른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한 번은 인신매매단에게 붙잡힐 뻔했죠.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았어요. 겨우 도망쳤지만 그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된 수많은 탈북자들, 특히 여성들의 처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도피 생활 중 우리는 여러 번 위기를 겪었습니다. 한 번은 경찰의 검문을 피해 좁은 골목에 숨어있던 적도 있었어요. 태우가 기침을 참느라 얼굴이 새빨개졌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우리 모두 숨조차 쉬지 못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누려왔던 특권적인 삶, 그리고 그동안 무시해왔던 일반 주민들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죠. 제 내면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힘든 여정 끝에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죠. 이제 한국 대사관에 가서 우리의 신분을 밝혀야 했으니까요. 만약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생각에 밤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다행히 대사관에서는 우리를 받아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동시에 서연이에 대한 그리움도 더욱 커졌어요. 과연 우리 딸은 어디에 있을까? 무사히 이곳까지 왔을까? 그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죠.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어요. 서연아, 아빠가 간다. 꼭 만나자. 이번에는 절대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 지민이 가족도 꼭 찾을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불안, 그리고 서연이를 향한 그리움이 가슴속에서 뒤엉켰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 기쁨,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의 불확실한 삶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겪으며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특권층 노동당 간부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깨달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죠.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후 우리 가족은 하나원에서 3개월간의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면서 동시에 서연이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서연이의 사진을 보며 그 아이의 안전을 기도했어요. 하나원을 나온 후 우리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특히 태호는 학교에서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저는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그곳에서 일하면서 다른 탈북자들을 돕는 한편 서연이와 지민이 가족에 대한 정보도 계속 찾았죠.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탈북자 명단을 뒤지고 관련 단체들의 연락을 취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서연이가 이미 몇 달 전에 한국에 도착했다는 거였죠.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기쁨과 불안, 기대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국정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마침내 서연이와 재회하게 되었어요. 서연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제 딸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성숙해 보였고 동시에 어딘가 지쳐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서연이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저를 보고도 눈을 피하더군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해했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들, 그 아이에게 준 상처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죠. 서연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아빠가 정말 미안해. 서연이는 여전히 눈을 피한 채 대답했어요. 왜 거짓말 하셨어요? 지민이가. 그 순간 저는 주머니에서 지민이의 편지를 꺼냈어요. 이걸 내게 주려고 했어. 하지만 늦었지. 이제라도 읽어주면 좋겠다. 서연이는 망설이다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저도 함께 울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벽이 조금은 허물어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함께 노력했죠. 가족 상담도 받고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시간도 가졌어요. 서연이는 이미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해 있었어요. 오히려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의 한국 적응을 도와주었죠. 언어나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민이 가족과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들의 용기와 희생에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겪은 경험 그리고 수많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점점 나만의 생활에 익숙해져 갔어요.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그때마다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경험을 나눴죠. 좋은 점만이 아니라 어려웠던 점, 후회되는 점들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지금 우리 가족은 북한에 있을 때보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죠. 서로의 약점을 보듬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법을 배웠어요. 가끔 북한에 있는 옛 집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곳에 두고 온 추억들,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사람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미션이 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 그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것이죠. 서연이가 얼마 전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뜨거운 것이 목을 메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우리 가족이 겪은 모든 고난과 시련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돕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은 진정한 자유이자 새로운 삶의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모두 함께 보듬어주며 나아갈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앞으로의 저희의 날들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외국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외국 문물을 접하다가 들키면 처형까지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끔찍했죠. 북한의 정보국에서는 상상도 못한 정보를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그 정보를 알게 된 이후부터 저희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상상도 못한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정보의 주인공을 알고 나서부터 말이죠. 안녕하세요.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철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박성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의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귀순한 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다시 생각해도 남한으로 오길 100번 1000번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활발한 인터넷 활동을 보면 정말 신기할 때도 많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인터넷에서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이 말이죠. 사실 저는 인터넷, 그중에서도 SNS로 인해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었거든요. 상상도 못한 인물의 등장으로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북한의 정보국 요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남한에서는 IT 기업이니 엔지니어니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다루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도 않고 큰 노력이 필요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보국에서 일하는 삼촌을 보며 꿈을 키워 미친 듯이 엘리트 코스를 밟아 들어갈 수가 있었답니다. 그날도 저는 매일 반복하는 일상적인 모니터링 업무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좁은 사무실 한켠에 있는 제 자리,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며 키보드를 두들기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눈에 띄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묘하게 규칙적인 데이터 흐름이었죠. 분명히 이게 뭐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안경을 고쳤으며 더 가까이 모니터에 얼굴을 들이밀었죠.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다름 아닌 김여정의 비밀 SNS 계정이었어요. 중국에서의 VPN을 통해서 만든 것이 분명했죠.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손끝이 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몇 번을 확인했지만 김여정의 계정이 분명했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북한에서 SNS 같은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외부 세계와의 모든 것을 차단해야만 하는데 최고 지도자의 동생이 이런 것을 하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김여정 부부장님이 SNS를?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이듯 말했지만 텅 빈 사무실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누가 들었을까 걱정했죠. 믿기지 않았지만 분명 사실이었어요. 화면 속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중국 서버를 우회해 운영되고 있는 이 계정의 복잡한 암호화 패턴을 뚫고 드러난 이 사실에 저는 그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국가 최고위층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화면을 쳐다보면서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게 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상부에 보고해야 하나? 아니면 쉴 새 없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로 인해 저는 너무나도 어지러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죠. 물론 의무감에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당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 정보가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온 제 인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출세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알아요. 좋은 생각은 아니죠. 하지만 눈앞에 사다리를 한 번에 몇 계단씩 뛰어 올라가는 제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아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이걸 잘 이용하면 나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당 중앙위원회 건물을 쳐다보며 언젠가 저도 저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상상까지 했죠. 그 순간 저는 제 미래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의 야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까지 주어진 대로 살아온 제 인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또 올까? 결국 밤새 고민 끝에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 정보를 제 출세의 기회로 삼기로 한 거죠.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 또한 떵떵거리며 호화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크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죠. 이제부터 시작이야.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여야 해. 그날부터 제 일상은 겉으로는 변함없어 보였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었죠. 누군가 제 비밀을 알아차리진 않을까 조마조마했고 동시에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머리를 굴리고 있었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테니. 그렇게 저는 매일 밤 김여정의 SNS 활동을 주시했습니다. 그녀의 게시물, 대화 내용, 접속 시간 등을 꼼꼼히 기록했죠. 이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김여정에게 직접 접근해볼까? 아니면 다른 고위 간부들에게? 고민은 깊어졌지만 한편으로 흥분도 커져갔습니다. 제 손에 북한 최고위층의 비밀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저를 들뜨게 했거든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힘과 통제력을 느꼈습니다. 이건 내 인생 최대의 도박이야. 성공한다면 나는 완전히 출세할 수 있으니까. 실패는 상상도 하지 말자. 그렇게 저희 은밀한 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김여정의 SNS를 들여다보며 저는 제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위험하지만 매력적인 그 미래를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한 끝에
저는 제대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여정의 SNS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적하기로 한 거죠. 제 인생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이미 발을 들인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첫 번째 과제는 해킹 기술을 익히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정보공 요원으로서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은 있었지만 이 정도 수준의 해킹은 제게 생소했죠. 밤마다 몰래 외국의 온라인 강의를 듣고 해킹 관련 서적을 구해 공부했어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죠. 누군가 제 행동을 눈치챌까봐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했으니까요. 이 정도면 되겠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피나는 노력 끝에 드디어 김여정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녀의 SNS 피드를 볼 때 그 전율을 잊을 수 없어요. 마치 금단의 열매를 맛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일정이었습니다. 날짜, 시간, 만날 인사들까지 모든 게 상세히 적혀 있었죠. 아무리 비밀 계정이라지만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SNS에 올라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정보인데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확실히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여정의 계정을 파고들수록 더 충격적인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북한 고위층의 사치스러운 생활 증거였죠. 해외 명품 구매 내역, 비밀 별장에서의 파티 사진들. 우리 주민들의 고단한 삶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문란하기도 하고 허영심이 가득한 사진들이 가득했죠. 그 안에서 김여정은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지도부의 모습인가?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정보의 가치를 깨달았죠. 왠지 모를 괘씸함에 더 제대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조사에서 가장 큰 수확은 김여정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입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와 측근들 간의 대화, 다른 고위 간부들에 대한 평가, 심지어 김정은에 대한 솔직한 생각까지. 이건 정말 그야말로 폭탄급 정보였죠. 이 정보로 김여정 부부장님에게 접근할 수 있겠어?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국가와 당에 충성을 맹세했던 제가 최고 지도부의 비밀 정보를 이용하려 한다니?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곧 야망과 괘씸함이 그 죄책감을 눌러버렸어요. 이미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가봐야지.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정보를 이용해 제 위치를 끌어올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희망도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걸 느꼈거든요.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저를 의아하게 여기는 눈치였죠. 박성철 동무, 요즘 무슨 일 있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료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움찔하고 말았습니다. 괜찮다고 둘러댔지만 식은땀이 흘렀죠.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모두 저를 이상하게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는 동안 저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곧바로 이 정보로 누구에게 접근할지,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웠죠. 이제 움직일 때야. 더 이상 기다릴 순 없어. 마침내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했죠. 그리고 다음 단계는 평양의 아침 공기가 서늘해지기 시작할 무렵에 진행되었습니다. 마침내 김여정과의 극비 만남을 성사시키는 데에 성공을 했거든요. 저는 이 만남을 위해 한 달 넘게 준비했어요. 김여정의 측근 중 한 명인 최 부장의 약점을 잡아 그를 통해 연락을 취했죠. 최 부장의 비리 정보를 가지고 그를 압박했더니 그가 마지못해 김여정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거든요. 만남 장소는 평양 외곽의 한 은밀한 별장이었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뛰었어요. 사실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큰 도박이었으니까요. 별장에 도착하자 경호원들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꼼꼼한 검색을 받으며 저는 입안이 바짝 말랐죠. 그리고 마침내 김여정을 마주한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TV에서 보던 것과는 사뭇 달랐죠.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압도적이었어요. 특히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깊었죠. 저는 천천히 제가 가진 정보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의 계정에서 본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일정, 고위층의 사치 생활, 그리고 그녀의 사적인 대화 내용까지.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동안 김여정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김여정 부부장님,
이 정보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정말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제가 가진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외부로 유출되도록 조치해놨습니다. 저의 말에 김여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대응했죠. 박성철 동무, 당신의 능력이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그런 준비까지 했다니 정말 대단하군요. 그렇다면 이런 제안은 어떨까요? 국가안전보위부에 고위직 자리가 하나 있는데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협박 대신 제안이라니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였죠. 김여정의 눈빛은 진지했고 저는 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좋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결국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권력의 유혹은 생각보다 달콤했고 저는 그 달콤함에 현혹되고 말았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이렇게 쉽게 얻어진 권력 과연 안전할까? 하지만 그때에는 잠시 스쳐가는 생각이었을 뿐 행복이 훨씬 더 크게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10월 중순 가을 하늘이 더욱 높아지고 평양의 거리가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갑자기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죠. 저는 김여정이 저를 고위직으로 올려주기로 한 날짜기를 기다리며 기쁜 마음으로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고 있었죠. 마치 나만으로 치면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동료들의 속삭임, 불안한 눈빛 교환, 그리고 갑자기 잦아진 간부들의 회의. 왠지 모를 불안함이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제 가슴을 옥죄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정보 중 일부가 어떤 경로를 통해 김정은의 귀에 들어갔다는 거였죠.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김정은이 극도의 분노와 의심에 휩싸여 최측근 간부들과 비밀 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그 회의에서 김정은은 김여정을 일시적으로 모든 공식 직위에서 해임할 것을 지시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으니까요. 손이 떨려 컵을 들 수도 없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죠. 제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매 순간이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권력의 중심부로 한 걸음 다가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때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단지 제가 만든 이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가득했죠. 그렇게 갑자기 위험에 처한 저는 극도의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여정이 끌려갔다는 소문이 돌고 처형이 될 거라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혹시나 김여정이 내 이름을 말하지는 않을까, 나도 곧 잡혀가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함에 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죠.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식은땀이 흐르고 손이 떨리는 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귀에 끔찍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김여정의 측근들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이 제 과거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동시에 김정은 측에서도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죠. 그 소문은 이제 현실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여정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위 간부가 불쑥 들어왔어요.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것저것 캐물었죠. 특히 최근 제 행적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겨우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퇴근길에 누군가가 저를 미행하는 걸 눈치챘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같은 사람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제 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 번은 그를 따돌리려고 골목길로 들어갔다가 그만 막다른 길에 몰렸어요. 그 순간 정말 체포될 줄 알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다행히 그는 그냥 지나쳐갔지만 그 공포의 순간은 잊을 수가 없어요.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제 집이 수색을 당했을 때였습니다. 다행히 그날 저는 집에 없었지만 이웃의 연락을 받고 겨우 피할 수 있었죠. 나중에 몰래 집에 돌아와 보니 모든 게 뒤집혀 있었어요. 서류들은 사라졌고 컴퓨터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는 걸 말이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압박감에 시달렸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고 낮에는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해야 했죠.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평양 곳곳을 숨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다른 곳에서 잠을 청했죠. 인적 드문 골목길, 버려진 창고, 때로는 공원의 벤치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어요. 한겨울 추위 속에서 떨며 잠든 날도 있었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나날이었어요. 그러다 저는 이 도피 생활 중에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평양의 이면에 숨겨진 일반 주민들의 삶이었죠. 배고픔에 지친 사람들, 통제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들. 제가 그동안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접 체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토록 바라던 권력? 이게 과연 옳은 길이었을까? 처음으로 제 행동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함도 커져갔죠. 그렇게 거리를 전전하다가 결국 저는 마침내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국경을 통해 탈북을 시도하기로 결심한 거죠. 이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엄청난 고뇌가 있었어요. 조국을 배반한다는 죄책감, 가족을 두고 떠난다는 아픔,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이 뒤엉켜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극한의 추위와 경비병들의 감시를 뚫고 압록강을 건너는 과정은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이었어요. 강을 건너며 저는 자신의 야망이 가져온 파국적 결과를 되돌아보았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동시에 조국과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압록강을 건너고 나서의 여정 또한 다른 악몽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국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저는 끊임없는 공포와 싸워야 했죠. 매 순간이 체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처음 며칠 전은 강 근처의 숲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끊임없는 경계심. 잠시라도 방심하면 모든 게 끝날 거란 생각에 눈도 제대로 못 감았죠. 그렇게 며칠을 버티다 겨우 연락을 취할 수 있었던 탈북 브로커를 만날 수 있었어요. 브로커의 도움으로 저는 중국 내륙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도 순탄치 않았죠. 여러 번의 검문, 숨막히는 은신, 그리고 끝없는 불안. 한 번은 경찰의 불심 검문에 걸려 거의 체포될 뻔했어요. 다행히 브로커의 기지로 겨우 빠져나왔지만 그때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해요. 한 달여의 중국 생활 끝에 저는 제3국으로 이동했어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길. 정글을 헤치고 강을 건너는 과정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때론 절망에 빠져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마침내 태국에 도착해 한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자유의 공기, 그 향기를 처음으로 깊이 들이마셨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곧바로 국정원의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그들이 저를 보호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매일 몇 시간씩 이어지는 진술. 그것은 제 과거와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했어요. 진술을 하면서 저는 제가 경험한 북한 정권의 실상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김정은의 비밀 일정, 고위층의 사치스러운 생활, 그리고 주민들의 고통.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어요. 국정원의 조사가 끝난 후 저는 하나원에서 3개월간의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남한 사회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ATM 기계 사용부터 지하철 타는 법까지 일상의 모든 것이 도전이었죠. 하나원을 나와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었을 때 그 자유로움과 동시에 느껴지는 고립감은 정말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작은 원룸에서 저는 매일 밤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잠 못 이루곤 했죠. 취업은 또 다른 산이었어요. 제 경력이 남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처음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어요. 야간 근무를 하면서 밤새 북한에서의 기억들과 싸워야 했죠. 하지만 그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점차 적응해가면서 저는 제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탈북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들의 고통과 희망을 들으며 제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북한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경험과 지식을 살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했죠. 처음엔 두렵고 부끄러웠지만 점차 제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걸 느꼈죠.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있었어요.
악몽은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북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은 항상 제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도 이제는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거예요. 언젠가 통일된 조국에서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유가 주는 책임감도 함께 깨달았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채로 남한에 와서 자유를 누리는 만큼 나만의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